공연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추워. 아니 메탈리카인데 저런 야광봉이 팔리나? 모르죠. 빨리 갑시다. 사업하려면 야광봉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메탈리카. 레터 샌드맨. 자기 관리를 잘하자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쭝911입니다. 네, 잠깐 우리 메탈리카 공연 다녀온 영상을 보셨습니다. 네, 메탈리카 재밌었습니다. 역시 형님들 간지 좋더라고요. 네, 11년 만에 다시 같이 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많이 늙었네요. 슬픕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자, 어쨌든 잡담은 그만하고 네. 자, 오늘 쇼핑몰 창업 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기다리던 편입니다. 아이템 편. 그렇죠. 뭐 제가 그 기다리던 거에 뭐 좋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열심히 녹화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템에 대해서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템 선정입니다. 아이템 선정. 뭐 당연히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아이템 선정에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네,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아이템 선정에서 중요한 건 개인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기호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 그런 걸 기호라고 할 수 있죠. 즉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품에 관심이 되게 많아. 평상시에도 화장품 뭐 올리브영이나 뭐 이런 드럭스토어 같은 데 가서 다양한 화장품들을 테스트해보고 향도 맡아보고 뭐 케이스도 보고 뭐 그냥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화장품 아이템으로 선정해서 쇼핑몰을 런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럼 뭐 내가 화장품이 아니라 내가 옷을 되게 좋아해.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옷을 안 사더라도 백화점에 되게 자주 가서 브랜드별로 뭐 착용도 많이 해본다던가 뭐 셀카도 많이 찍는다던가 옷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소재 같은 것도 만져보면서 되게 소재 좋은데?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그릇을 되게 좋아해. 뭐 어떤 호가나스라던가 뭐 저도 호가나스 좋아하는데 뭐 포트메리온이라던가 뭐 이런 그러니까 자신이 잘 아는 분야가 접근하기가 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를 또 이해하거나 공부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거를 기호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기호는 없어. 좋아하거나 뭐 이런 건 없어. 근데 내가 잘 아는 분야. 그러니까 즉 나는 화장품 관심이 없어. 화장품 관심이 없는데 화장품 연구원으로 일을 했다거나 혹은 뭐 화장품 회사에 다녔을 그렇죠. 수도 있고. 화장품 회사에 다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잡지 회사 같은 데 다녔는데 어떤 그 소품이나 취재 같은 걸로 해서 화장품을 많이 접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나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좀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이거 첫 번째 영상 찍었을 때 기억나는데 회사를 혹시 다니다 관두신 분들은 그걸 연동시켜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담았던 그 세계의 그렇죠. 네, 그게 부분을 어떻게 많이 알고 보면 좀 성공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호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래도 또 내가 좋아하는 거면 좀 이렇게 사람이 시야가 이렇게 매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반해서 그 잘 아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죠. 페이스 모모 브랜드를 다니다가 그만둔 백모 군이 떠오르네요. 아, 그렇죠. 제 친구 중에 그 페이스샵에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페이스샵에 다니니까 당연히 페이스샵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알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인스프리를 런칭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매장을 런칭했죠. 인스프리 매장을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런칭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페이스샵보다는 인스프리가 더 잘 될 거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호남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를 선택한 거겠죠. 뭐 그 친구 나중에 혹시 방송에 출연시킬 수 있으면 한번 출연시켜서 얘기를 듣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그럼 특수한 커넥션입니다. 이거는 기호도 아니고 잘 아는 분야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과 나의 어떤 관계, 뭐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인맥이네, 인맥. 친구일 수도, 그렇죠. 인맥인 거죠. 청와대 아는 분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알았으면 좀 잘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이 있죠. 이 어떤 특수한 커넥션으로 인해서 이 얻어진 관계로 아이템을 선택하는 거는 그것도 굉장히 나름 뭐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아버지가 농심 사장이야. 그래서 내가 신라면을 전국에서 제일 싸게 팔 수 있어. 그 자체가, 그러면 그 자체가 아이템이 되는 거죠. 내가 뭐 제주 관광공사 사장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삼다수를 제일 싸게 팔 수 있어. 그게 커넥션인 거죠. 그 자체가 아이템이고요. 그런 아이템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경제성이 있냐 없냐인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자, 오늘 첫 번째 이 아이템 선정에서 어떻게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호에 따라서. 두 번째, 내가 잘 아는 분야인가. 세 번째는 특수한 커넥션이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셋 다 나랑 관계가 없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그거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은 어떤 뭐 어차피 아이템 선정은 정답이 없는 거니까 본인이 어떻게 열심히 서칭을 하던 뭐 우연한 기회를 얻던 뭐 벤치마킹을 하든 뭘 하든 이게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템을 선정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 문제다,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보통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아이템을 많이 선정하죠. 그렇게 해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까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아이템 선정이 끝났으면 두 번째로는 아이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템을 선정했으면 그 아이템을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제조하던가 뭐 제조하던 매입하던 혹은 수입을 하던 뭐 수입도 매입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매입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제조 가격, 그러니까 원가라는 게 있겠죠. 그다음 우리가 예상적으로 가격을 세팅해야 되겠죠. 판매 가격을 세팅해야 되겠죠. 시뮬레이션으로 이 제품을 얼마에 팔 것인가. 그 제품을 얼마에 팔 때는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물론 뭐 괜찮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아이템들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내가 지금 판매하려고 하는 이 아이템이 다른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가. 그게 오프라인 온라인 상관없이 아마 거의 있을 거예요. 비슷한 품목이. 왜냐면 이 세상에 나만 팔 수 있는 품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뭐 보통 자영업 레벨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쟁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경쟁자는 과연 이 제품을 얼마에 팔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자의 가격을 무조건 따라갈 필요도 없지만 또 경쟁자의 가격을 무조건 무시해서 내 마음대로만 세팅하는 것도 별 의미는 없는 거죠. 그 가격을 어떻게 선택하는 건 정답은 없어요. 고가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 저가 전략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제가 처음에 의류 쇼핑몰을 할 때 7년 동안 의류 쇼핑몰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나이키, 아디다스, 뭐 노스페이스 이런 브랜드들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 말고도 누군가는 다 그 제품을 팔죠. 왜냐면 글로벌 브랜드니까요. 저만 팔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노스페이스의 어떤 뭐 패딩을 예로 듭시다. 뭐 제품명이 A라는 패딩이 있어요. 그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뭐 27만 원, 온라인 마켓에서
최저가가 뭐 21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럼 전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보통 거의 오프라인 판매가에 비슷하게 팔았어요. 그 얘기 뭐냐면 거의 온라인에서 최고가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 물어보죠. 그러면 팔리냐? 판매가 더딜 수는 있어요. 느릴 수는 있죠. 근데 그 느린 걸 어떻게 커버하느냐? 마케팅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업체가 뭐 굉장히 강한 마케팅을 쓸 수도 있겠죠. 자금력이 굉장히 많은 업체들면. 근데 그럴 확률은 그렇게 또 흔치는 않아요. 왜냐면 최저가로 판다는 거는 그만큼 빨리 회전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업체가 이 자금력이 크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는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이걸 회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전략을 쓰는 거죠. 근데 저는 나는 오히려 제 값을 받겠다. 대신에 마케팅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조금 자금 회전이 느려도 난 그걸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있다. 라는 전략을 쓴 거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전략은 어차피 맞고 틀리냐는 정답은 없는 거예요. 지나가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전략이 맞았냐 틀렸냐를 평가할 수 있는 거지, 그 전략을 취하는 그 당시에는 그 전략의 어떤 전략이냐가 사실 중요한 거지 옳은 전략이냐 틀린 전략이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뭐 그게 맞았을 수도 있었고 틀렸을 수도 있었는데 매출이 매년 상승하고 했던 거 보면 그 전략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가진 어떤 쇼핑몰의 브랜드 밸류를 높이는 데 되게 중점을 뒀었고, 어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서 딱 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얘기가 나오면 그 쇼핑몰 좀 비싸지만 정품이다, 믿을 수 있다, 그냥 물건 종류가 많다, 그런 식의 어떤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회자가 됐었거든요. 제가 노린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로 무조건 뭐 최저가 이게 아니라 그냥 제 값을 받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곳 사고 싶다, 그런 것들을 노린 거였죠. 그러니까 아이템 시뮬레이션에서 판매 가격을 세팅할 때는 무조건 저가 혹은 고가,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그러니까 고가면 고가에 맞는 어떤 사이트 규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고가면 고가에 맞는 어떤 고급스러운 디자인도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가격에 따른 어떤 이 전략에 따른 준비를 내가 또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저가냐 고가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 그나마 의류 쇼핑몰의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품을 판다, 물건이 많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비싸도 거기서 구입을 했지만, 또 다른 예를 볼 때 우리가 뭐 삼다수 인터넷 뭐 엄청 많은 판매 그렇죠. 채널에서 팔고 있지만, 그렇죠. 물론 싸게 한 곳이 많이 싸겠죠. 삼다수를 뭐 어느 곳을 믿고 사지는, 그 제품 자체에 믿음이 그렇죠. 좀 있으니까. 네, 하지만 맞아요. 그 수없이 많은 업체들이 조금 더 다른 가격인데도 그 판매를 유지하고 있고 사업을 구성하는 거 보면 뭔가 다른 요소가 있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삼다수를 제일 싸게 파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요즘 물론 가격 비교가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 메인에 바로 뜰 제일 겁니다. 싸게 제일 잘 팔리긴 하겠죠. 제일 싸게 제일 잘 팔려요. 근데 그럼 그 사람만 파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삼다수를 파는 다른 셀러들은 다 죽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결국엔 노출 빈도의 차이인 거예요. 그 노출 빈도를 얼마나 끌어올리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브랜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생필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치품 브랜드는 좀 다른 얘기인데. 죄송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가시죠. 시리가 네, 시리가 왜 갑자기 반응했는지 모르겠어요. 반응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시리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특히 생필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요소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셀러가 훨씬 유리하긴 한데, 이게 생필품이 아닌 카테고리에서는 가격만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판매 가격은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세팅하고, 판매 가격을 세팅했으면 하루에 판매되는 어떤 예상 매출을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경쟁자들이 실제로 얼마를 판매하고 있느냐를 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 개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오픈마켓들이 있어요. 11번가라던가 뭐 옥션 같은 것들은 구매자 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구매자 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오픈마켓들도 있어요. 주마켓이라던가 네이버 스토어팜도 구매자 수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던가?
뭐 그 정확하지 않은데 그리고 자사몰 같은 경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사몰 쇼핑몰의 매출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간접적으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댓글을 보면 됩니다. 댓글. 그러니까 제품이 있는데 리뷰가 빵개야. 뭔가 빈방 같은 느낌. 그렇죠. 사막. 예. 리뷰가 빵개면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매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볼 확률이 오히려 높죠. 리뷰가 없으면 그 제품은 잘 안 팔린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리뷰가 좀 많다는 기준이 다 다르겠죠. 근데 일자별로 봐야 돼. 일자별로. 예. 이거는 나중에 뭐 운영하면서도 쇼핑몰 운영 노하우 쪽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하루 일자에 리뷰가 두세 개다. 많이 안 팔리는 거죠. 많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일자에 리뷰가 20개 이상이다. 그러면 꽤 판매가 되는 거죠. 뭐 물론 거기서 뭐 광고로 스스로 댓글을 달 수도 있겠죠. 그건 또 논외죠. 예,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사실 그거를 자사몰의 리뷰를 완벽하게 진짜냐 가짜냐 구별하기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뭐 그걸 구별하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또 뭐 구별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오픈마켓 같은 댓글이 제일 정확해요. 왜냐면 오픈마켓에서도 가짜 댓글을 달 수 있긴 있는데요. 그걸 어뷰징이라고 하거든요. 어뷰징을 하다가 걸리면 그 계정이 뭐 폐쇄된다던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 어뷰저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픈마켓 댓글로 판단하는 게 좋은 어떤 그 판단 요소가 되고요. 우리가 카페 같은 데나 식당 갔을 때 일단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좀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온라인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늘 그게 맞진 않는데 대략적으로 리뷰 곱하기 10 정도 하면 좀 하루에 몇 개 팔느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리뷰가 뭐 10개다. 그러면 100개까지는 아니어도 한 6, 70개 정도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리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중치를 좀 낮춰야 되고 리뷰가 적으면 적을수록 좀 그 가중치를 약간 올릴 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뭐 리뷰 곱하기 5에서 10 사이의 가중치를 해서 대략적인 매출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경쟁업체에. 그 다음에 그거를 나의 시뮬레이션에 적용해서 나는 그럼 어느 정도가 팔릴 것인가 해서 메인 매출을 비교해서 운영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운영비까지 계산한 다음에 어떤 예상적인 매출을 뽑아와서 이 아이템이 훌륭한 아이템인가 훌륭하지 않은 아이템인가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경쟁사 조사를 할 때 그 말씀하신 5에서 10이 굉장히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안 맞죠, 네. 사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 경쟁사에 대한 그런 나만의 로직으로 계산을 해두면 나중에 어떤 기회에서 거기가 몇 개 팔렸다는 부분만 알면 다른 요소들에 대한 제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상황 파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네. 우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잖아요. 알 수는 없지만 네. 어떤 체계로 상승을 했다가 그러던 기회에 또 부가적인 요소를 알게 되면 그 부분을 더하면서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뭐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돼 있을 거고 경쟁사 분석이나 뭐 어떤 경쟁 제품 분석에 대해서 되게 좀 체계적인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어떤 이런 자영업 레벨에서는 그런 서칭 자체가 사실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비용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다 의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원의 그런 리포트를 의뢰한다? 몇백만 원에 나오는 리포트가 객관성 자체가 사실 내가 직접 서칭하는 거랑 아마 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만의 룰을 가지고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의 룰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다각적인 분석을 하죠.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기사도 많이 검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나만의 룰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예상 매출을 정하죠. 한번 다음에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전혀 상관없는 부분. 저는 가끔 이따 클 때 궁금한데 요즘 치약이 네네. 2080이 많이 보여서 네네. 치약의 세계를 한번 경쟁 뭐 점유율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미 대기업에서 뭐 치약을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게 LG생건이라든가 뭐 아모레라든가 그런 2080 만드는 곳이 애경인데 이미 그런 것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 예로 하는 아마 거죠. 뭐 리포트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아니, 사내에서 쓰는 그런 정말 디테일한 리포트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아니면 대략적인- 다른 예라도 한번 다음에 실현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요소를 뭐 하고 하는지 아니면 그거는 다른 할 수는 품목이든 있는데 그 업체가 노출되는 게 어떤 라이센스 문제나 뭐 어떤 뭐 그 업체가 혹시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건 한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예상 매입이 있을 거니까 예상 매출을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공식으로 계산을 하고 거기에 운영비 같은 걸 빼야 되겠죠. 네, 고정비 같은 걸 빼고 마케팅비 제가 말씀드렸죠. 예상 매출의 한 20% 정도 또 마케팅비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했을 때 예상 수익을 정하고 예상 수익이 나왔을 때 아 괜찮은 건가? 괜찮은 아이템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 시뮬레이션에 대한 거는 마치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아이템의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죠.